재건 수술은 하는 거지? 가슴 없는 여자라니.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암 진단 후 투병 중인 38세 서지민입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큰 충격은 병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 박준혁의 태도였죠. 몸조리 잘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입원 후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병원에 나타나더니 이상하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 상가 말이야. 내 명의로 미리 정리해두면 어때?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아무것도 모르고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남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행운이 2배로 찾아옵니다. 서지민 씨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29세에 준혁과 결혼했습니다. 3년간의 연애 기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연애와 너무 달랐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준혁은 결혼 전까지 자립적인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양말 좀 빨래통에 넣어줘. 몇 번을 말해. 알겠어. 근데 내일 또 신을 건데 뭐. 저도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였지만 집안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제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 먼저 하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집안일을 하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주말에 대청소를 마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이 골프채 어때? 신상인데. 또 산 거야? 근데 지난달에도 퍼터 샀잖아. 아니, 어제 나 혼자서 베란다 정리하고 창문 다 닦았잖아. 이 정도 일했으면 보상이 있어야지. 집안일을 했으니 그 대가로 골프채를 사겠다는 마인드였습니다. 집이 직장도 아닌데 왜 제가 일일이 지시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댁 문제도 있었습니다. 친정은 차로 20분 거리인데도 거의 가지 않았고 2시간 30분 걸리는 시댁은 매주 갔습니다. 시댁이 더 멀잖아. 자주 가야지. 시댁에 가면 저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준혁은 거실에서 TV만 봤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때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이렇게 말하죠. 나처럼 자상한 남편 어디 있어? 시어머니는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지만 정말 다정한 남편이다. 요즘 이런 애 없다. 너 시집 잘 온 거야.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가슴 쪽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샤워하다가 작은 멍울이 만져졌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리전 통증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유방 초음파와 맘모그래피 검사를 받았습니다. 3일 후 병원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방에 악성 종양이 의심됩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방암으로 확진됐습니다. 일기 정도 의심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MRI 검사를 먼저 해보시죠. 추가 검사 결과 종양 크기가 제법 컸습니다. 환자분, 생각보다 종양이 커서 전절제술과 림프절 절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침대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몰라. 나도 진짜 지겹다고. 보고 싶어 죽겠어. 지금 나갈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시간 후 돌아온 준혁은 제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얼굴은 왜 그래? 눈은 또 왜 부었어? 저는 진단 결과를 말했습니다. 유방암이래.
전절제 수술을 해야 한대. 준혁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절제라고? 그럼 완전히 다 잘라내는 거야?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말. 재건 수술은 하는 거지? 아니면 너무 이상하잖아. 가슴이 없는 여자라니. 아픈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혁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녹음을 들어보니 김대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자와의 통화였습니다. 보고 싶어. 금방 갈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르고 머리를 정성스럽게 만지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거래처와 골프 치러 간다며 주말마다 나가던 이유도 알았습니다. 모두 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암 진단보다 더 억울했습니다. 입원 전까지 한 달 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핸드폰 기록, 차량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모텔 출입 기록. 준혁은 숨길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수술하느라 정신없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외박도 자주 했고 제 앞에서 그 여자와 통화까지 했습니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말로는 과장님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준혁이 골프백을 메고 나가려는 걸 봤습니다. 오늘도 골프 치러 나가? 응, 회사 사람들이랑 약속 잡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날도 그 여자를 만났더군요. 그러던 중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긴급 입원을 하게 됐고 친정 어머니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민아, 왜 진작 엄마한테 말 안 했어? 혼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어. 어머니는 제 앞에서 우셨습니다. 저는 씩씩한 척 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펫CT, 골스캔, 혈액검사. 다행히 원격 전이는 없네요. 2기 정도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극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수술한 가슴 부위가 너무 아팠고 겨드랑이 쪽 림프절을 제거한 부위도 당겼습니다. 무통주사를 맞으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입원 중에도 준혁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준혁이는 많이 바쁘니? 응. 요즘 회사 일이 많대.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여자를 만나러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준혁이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그러더니 매일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사왔습니다. 직접 만든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산 거였지만 평소에 비하면 신경 쓴 거였죠. 몸은 좀 어때? 괜찮아. 며칠 후 준혁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노골적이었습니다. 지민아, 치료비 많이 들겠지? 항암 치료도 해야 하고. 응. 좀 들긴 하는데 실비보험이 있어서 괜찮아. 그래도 앞으로 계속 병원 다녀야 하잖아. 재건 수술도 해야 하고. 그것도 돈 엄청 든대. 준혁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네가 지금 치료받느라 힘들잖아. 상가 관리 같은 거 신경 쓰기 힘들 거 아냐? 사실 6개월 전 저는 고모로부터 작은 상가를 증여받았습니다. 고모는 자식이 없어서 조카인 저를 예뻐하셨거든요. 준혁과 사이가 안 좋을 때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려고 부동산에 갔다가 중개인이 제 상가 얘기를 꺼내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건 괜찮은데. 아니야. 세입자 관리하고 월세 받고 건물 수리하고 그런 거 다 스트레스잖아.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암 재발할 수도 있대. 인터넷에 나오더라. 내가 대신 관리해 줄게. 그러면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두면 네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 세금 문제도 있고. 치료비 걱정, 스트레스 관리를 핑계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재발하거나 전이되거나 그러면 명예 정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
결국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유방암이 재발률이 높다며. 5년 안에 재발하면 치료가 거의 안 된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기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준혁은 제가 겁에 질려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준혁은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여보. 걱정 말고 치료만 열심히 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불륜 증거, 재산 분할 비율 조정, 이혼 서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자,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준혁은 신이 나서 서류를 대충 훑어보며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상가명에 이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재산관리 위임, 세금 관련 서류, 기타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한 서류들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속에 이혼 서류도 포함되어 있었는데도요. 잠깐, 이건 이혼 서류 아니야? 응. 당신도 새 인생 살아야지. 뭐? 무슨 소리야? 저는 일부러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여자도 아니잖아. 가슴도 다 잘라냈는데 재건 수술도 안 할 거고 당신한테 미안해. 이런 몸으로는 부담만 될 것 같아서. 준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눈물까지 짜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나는 괜찮아. 외모가 뭐가 중요해? 그래도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당신 인생 낭비하지 마. 결국 준혁은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서류 뭐야? 재산 분할이 왜 이래? 내가 받는 게 거의 없잖아.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의 기여도를 최소화했습니다. 증여받은 상가는 애초에 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으로 찾아온 준혁 앞에서 아버지는 불륜 사진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 자식아! 장인어른, 이건 오해예요. 왜? 호텔 출입 기록에 문자 내역까지 다 있는데. 저도 말했습니다. 서류 꼼꼼하게 읽어보라고 했잖아. 변호사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어.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암 걸렸다고 재산만 노렸잖아. 재발하면 명예정리 복잡해진대? 거짓말 잘도 하더라. 아니야, 그게 아니라. 5년 안에 재발하면 치료 안 된대? 이기 유방암 생존율이 90%가 넘는 거 몰랐어? 골프 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 여자 만나러 다녔잖아. 위자료 청구도 했고 상간녀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결국 준혁은 재산도 거의 없이 쫓겨났습니다. 퇴원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구토와 메스꺼움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차례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힘들지만 이겨내세요. 항암 사찰을 받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민 씨, 준혁 씨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준혁 씨가 횡령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고 있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횡령한 돈으로 김서연 씨한테 명품 가방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고 그랬대요. 회사 법인카드로요. 정말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 고소 준비 중이래요. 준혁 씨 완전히 끝났네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한 달 후 준혁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됐고요. 그런데 더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간녀 김서연이 준혁을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준혁 씨가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와이프랑 이미 이혼했다고, 재산도 많다고 속였다고요. 재판장에서 둘이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통쾌했습니다. 항암 치료 6차를 받던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에게서였습니다. 며느라 아니 지민아. 우리 준혁이 좀 도와줘.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한데.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대신 답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딸은 이제 남이에요. 아드님 일은 아드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래도 한때 부부였잖아. 어쩜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니? 한때 부부였던 사람이 암 걸렸을 때 병문안도 안 오고 재산만 노렸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항암 8차 마지막 치료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민 씨,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항암 치료실을 나오는데 로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민아,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민아, 제발 내 말 한 번만 좀 들어줘.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변호사 비용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지민아, 우리 그래도 9년을 같이 살았잖아. 제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준혁을 봤습니다. 9년. 그래, 9년 동안 당신한테 헌신했지. 집안일 다 하고 시댁 모시고 직장까지 다니면서 개고생했는데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 내가 암이라고 하니까 재산 뺏으려고 했잖아. 준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나도 힘들었어. 항암 받으면서 토하고 머리카락 빠지고 온몸이 아플 때 당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준 적 있었어? 내가 그렇게 아픈데도 내 옆에 없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횡령은 왜 했어? 그 돈으로 그 여자한테 명품 사주고 여행 보내줬잖아.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남자요? 부인 암 걸렸을 때 바람 피우고 재산 뺏으려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회사 돈까지 횡령했대요.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지민아, 여기서 이러지 마. 왜? 부끄러워? 당신이 한 짓이 부끄러운 거지. 내가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 그때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딸 가자. 저런 인간 상대할 시간 없어. 어머니와 함께 돌아서는데 뒤에서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지민아, 제발. 나 지금 갈 곳도 없어. 어머니가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한테 가세요. 명품 가방 사준 그 여자. 아, 그 여자도 당신 버렸죠? 3개월 후 준혁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민아, 제발 선처를 부탁해. 우리 아들이. 어머님, 제가 암 걸렸을 때는 어디 계셨어요? 그건. 준혁 씨가 저한테 재건 수술하냐고 이상하다고 그랬을 때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집안일 해야 한다고 며느리가 시댁에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작 며느리가 아플 때는 무관심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 해요. 6개월 후 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건강검진 결과도 좋았습니다. 재발 징후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직장은 그만두고 상가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모임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고모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고모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준혁이 교도소에 있다며? 네, 횡령으로 2년 선고받았어요. 잘됐다. 그런 인간은 그래야 돼. 고모, 그때 상가 제 이름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게 아니었으면 고모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똑똑하게 대처해서 다행이지. 당할 뻔했잖아.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앞으로만 볼 거예요. 1년 후 저는 환자 지원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해드리는 곳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버림받은 환자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제가 아프다고 이혼하자고 해요. 재산도 다 가져가겠대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절대 겁먹지 마세요. 그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겨냈어요. 그분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현재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났고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준혁은 출소 후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횡령 전과 때문에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준혁의 말을 믿고 재산을 넘겨줬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권리를 지켰고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얼마 전 환자 모임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용기가 생겼어요. 남편한테 당하지 않을 거예요. 잘 생각하셨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선생님은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이겨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약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지난주에는 상가 건물 앞을 지나가다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1층 카페에 준혁이 앉아 있더군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세입자 사장님이 면접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건물주 사장님, 어서 오세요.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민아, 박준혁 씨시죠? 어머, 이 건물 제 거예요. 사장님이 놀라셨습니다. 아,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네, 잘 알죠. 전 남편이에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분 횡령 전과 있으세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쓰시고요. 네? 횡령 전과요?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민아, 제발.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사장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그리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어서요. 카페를 나와 길을 걷는데 준혁이 따라왔습니다. 지민아, 제발 그러지 마. 나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사람이잖아. 저는 걸음을 멈추고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 당신이 나한테 사람 대접했어요? 나 암 걸렸을 때 당신은 재산만 노렸잖아요. 재발률 높다고 치료 안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겁줬잖아요. 준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죠? 나도 그때 살기 힘들었어요. 항암 받으면서 토하고 머리 빠지고 온몸이 아픈데 남편이란 사람은 여자나 만나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할 거 다 했으면서 그런데 지금 나한테 용서를 바라요? 지민아, 박준혁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 없어요. 평생 당신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당신한테 그냥 무관심할 거예요.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 건물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고요. 준혁은 무릎이 꺾이는 듯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준혁이 봤어요. 뭐? 어디서? 제 상가 앞에서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횡령 전과 있다고 말해줬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강해졌네. 너무했나요? 아니, 당연한 거야.
사실을 말한 거잖아. 그래도 좀, 딸아, 그 인간이 너한테 뭘 했는데?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너는 살아남았어. 그것도 혼자 힘으로.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며칠 후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민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제발 부탁이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혁 씨가 계속 연락해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에게 법원 통지서가 날아갔습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그 후로 준혁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상가 운영도 잘 되고 있고 환자 지원 단체 활동도 보람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났습니다. 환자 모임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분이에요. 첫 만남에서 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유방암 2기 환자였어요. 전 남편한테 배신당했었고요. 그래도 이겨냈어요. 그런 제가 괜찮으세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강하게 사시는 게 존경스러워요. 저는 지민 씨의 현재만 봐요. 얼마 전 고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고모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지민아, 너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조카야.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기특했어. 내가 가진 나머지 재산도 다 너한테 준다. 행복하게 살아라. 네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살길 바란다. 고모의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저한테 다가오려다가 제 옆에 선 남자친구를 보고는 돌아섰습니다. 현재 저는 완벽하게 행복합니다. 건강도 되찾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보람 있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준혁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준혁을 용서했다면? 만약 제가 약한 모습만 보였다면? 아마 지금도 불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강하게 싸웠습니다. 제 권리를 지켰고 당당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지난주 환자 모임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암도 이겨내야 하지만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배신도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저보고 죽으라고 했어요. 보험금 받으면 재혼하겠대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절대 죽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살아서 그 사람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두렵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누구보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배신입니다. 그런 일을 겪으신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당하게 맞서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 절대 당하지 마세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준혁보다 100배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복수예요. 건강을 되찾고 새 사랑을 만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보람찬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복수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남아서 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가장 통쾌한 복수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도 사연마중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